네, 지난 그 강의에서는 뭐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부터 그 디지털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변화들 그리고 헤리티지가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헤리티지를 조금 더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유형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치와 전망까지 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좀 약간의 어떤 뉴스레터 같은 거 하나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 디지털 헤리티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그 자체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 국가유산의 관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이 기술을 통해서 국가유산을 좀 잘 이해해보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가치를 더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알았던 가치도 또 새롭게 찾게 되기도 하고 몰랐던 가치를 발견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순간 이것은 미래 세대 전승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거 나만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럼 향유하게 된다. 결국은 제가 말한 가치 사슬은 결국은 국가유산을 이해하자.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두 번째 가치를 발견하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존에 기여하자. 네 번째는 그거를 향유하자. 이 네 가지 흐름으로 되면은 이게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어떤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럼 이 디지털 헤리티지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제가 어떤 논문이나 어떤 페이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 8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가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창조, 기록화, 분석, 해석, 보존, 보호, 복원, 재현, 복제,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체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각각의 하나씩은 다 최소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주죠. 올해 지금 에이펙 때문에 난립니다. 여기 지금. 또 하나는 뭐 경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 도시로 하면 대표적인 곳이죠. 신라 왕경이 있었던 곳이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진입니다. 진짜 신라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진짜일까요? 신라죠. 신라 왕경을 재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물론 현재의 지형을 저희 대능원도 보이고 현재의 지형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고증이나 여러 가지 현재의 여러 가지 도시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반영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것들을 창조 유형으로 디지털 헤리티지를 놓겠어요.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경주뿐만 아니라 가야, 백제도 이런 그림이 있고요. 아니면 작게는 황룡사, 미륵사, 대통사,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천 개 있는 그 사지에서도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전산화시키고 디지털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창조 유형이다. 작년에 제가 이제 2024 디지털 유산 페스타 이거 저 총 감독이에요. 제가 2021년도부터 총 감독을 하고 있고, 근데 작년에 제가 선도적으로 AI 헤리티지 공모전이라는 걸 1회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 공모전을 할 때 과연 사람들이 이 AI를 통해서 헤리티지를 어떻게 만들까 그걸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동상. 근데 동상이에요. 제일 좋아했던 것은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소중한 문화유산 AI 뮤직비디오입니다. 위에 펼쳐지는 시간 속에 새겨져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는 흘러 삼국의 영웅들이 땅을 밝혀주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백성의 힘 한글이 백성을 어루만지며 그 이름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네. 풍랑이 몰아쳐도 떠난 우리 민족 현대의 도시가 그 위를 장식하고 세계 속에서 더욱더 서는 강국 영원한 역사 속에서 빛나는 그림. 작년에는 그 AI 이런 만드는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죠? 이 생성형 AI가 거의 작년에 거의 초창기였다고 보면 돼요. 올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전 8월 1일 정도에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250작품 정도 들어왔어요. 올해는 그 이상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헤리티지로 이해하려면 이 AI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쨌든 이걸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프롬프트입니다. 어떤 입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적인 사실을 무엇을 알고 있고 역사적인 고증자를 어떻게 활용했고, 그러면 그러한 이 뒷단에 있는 프롬프트를 이해했을 때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이 정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작품에서는 그 프롬프트 점수가 조금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상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 하나만으로는 저한테는 대상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동이 오지 않나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은 여러 가지 감동, 제가 좋아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창조 유형이에요. 맞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헤리티지에서 창조 유형에 해당이 된다. 현장 나가면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델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대상이 무엇이냐? 벽화냐, 불화냐, 석탑이냐, 이 모든 대상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다 이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아까 말했지만 기록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양한 가치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록화에서는 결국 기술을 조금 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것을 모든 기술은 측정하면 나온다예요. 근데 그것만 의존해버리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측정 조건을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옛날에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게 동국 팔도 지도거든요. 동국 팔도 지도인데 이 지도의 사진을 가지고만 기록을 많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어디가 많이 변색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기 있는 빨간색 선 때문에 청석동이라는 글자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글자 위 먹선 위에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청석동이라고 가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중분강,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보세요 영상을. 화장대별로 색깔들이 필터링이 되고 여러 가지 먹선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는 밑그림만 나오죠, 적외선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시각, 다시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염 부위가 얼마나 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밑그림만 찾을 수도 있고, 빨간색만 필터링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적외선이나 과거에는 RGB라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가시각만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과 같은 다양한 전자기파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일 촬영 기술에서 지금 어떤 촬영 기술을 바뀌고 있냐면 복합 이미징 기술을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명이 바뀌면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카메라가. 근데 조명이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는 거냐면 그림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자가 바뀐다는 것은 입체적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공룡알이거든요. 공룡알이 돌이 된 거예요. 공룡알 화석이에요. 알 화석인데 이렇게 제 마우스고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서 그림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한 장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걸 저기 마우스로 인터랙션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에 따라서 이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합 이미징 기술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사진을 역시 단일 사진으로 찍었다면 이제는 3D 사진을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어요. 우리 연구원이 한 3시간 동안 2,000장 찍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찍고 있죠. 지금 계속 셔터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우리가 이제 SFM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진의 중첩도를 가지고 3D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 사진 측량입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알겠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게 한 장씩 정자우배 6면을 찍었던 사진이 그냥 여러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3D로 만들어지는 시대다. 그리고 3D 스캐닝. 과거에는 3D 스캐닝 기술이 이렇게 고정 영역으로 삼각대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유산 마애블이나 이런 것들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크레인타고 이렇게 핸드헬드형으로 이렇게 우리 연구원이 얼마든지 이렇게 크레인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이제 3D 스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기술이 진보되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이나 접근성 좋아지고 취득률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핸드헬드용으로 촬영한 건데 이게 천안 성불사에 있는 마이블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의 시각적 분해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특히 하나 형태적인 것을 내가 인지하고 싶을 때 색의 다양한 형태를 더 못 봐요. 그래서 이 미생물 때문에 지금 여기에 16 나선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3점불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죠. 근데 여기에서 3D 스캐닝에서 그림자만 보게 되면은 저렇게 16 나선상 보이고 3점물도 보이고 밑에 연화대자 연꽃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스캐닝 기술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불상을 이렇게 찾았어요. 권속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불상을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불상 두 개를 또 찾았고요. 또 밑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 동영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유산의 가치가 지금 달라진 거죠. 아, 이 유산은 16 나한상과 3점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권속까지 있었던 그러한 마애불이었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비석이거든요. 충주 고구려 비석이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에요. 우리 고구려는 또 남한 쪽에 거의 해당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기존에 선생님들이 태라고 읽었어요. 저 글자를 태. 태 맞죠? 대자에 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암석, 재질로 보면 근데 저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정동이라고 해서 결정이 생기는 구멍이에요. 저게 크면은 저기서 이제 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석영이나 이런 수정들 있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D로 찍어서 깊이를 매평했더니 저거만 유래 깊어요. 파란색으로. 깊이가 3.5mm까지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좁잖아요. 깊고. 저건 정으로 절대 못한다. 저는 논문을 쓸 때 저걸 대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점점 우리가 읽고 싶은 게 있겠지만 실제 팩트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3D 모델만 가지고 했던 것이 알고리즘이나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런 가시화를 시키면 더 많은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적 매핑이나 RMS 이런 음영 렌더링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CT거든요. CT. 문화유산에 CT 제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CT 찍으면 안에 내부 제작 기법도 다 보이고 어디가 공극이 있고 균열이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뼈부터 똑같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던 게 근데 이 CT는 결국 표면 데이터가 또 잘 안 나와요. 색깔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투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 3D 스캔 데이터고 여기도 CT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D 스캔 데이터, CT 데이터들 다 합쳐져요. 이제는. 결국 뭐냐면 디지털의 장점이 기술을 융합하고 유연하게 합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장점들을 서로 만들면 또 다른 새로운 융합 기술이 만들어지는 시대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 대검인데요. 이게 6.25 전쟁 때 썼던 대검인데요. 이 대검을 이제 보존 처리를 하려고 했던 녹도 제거하고 좀 깨끗하게 클리닝 해가지고 보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 칼을 저 플라스틱 검집에서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식이 심해가지고 분리하는 순간 저 검집하고 칼이 지금 다 손상될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 세계, 물리 세계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디지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CT를 하면 돼요. 이렇게 CT를 찍어서 이 안에 있는 그 칼 부분과 검집 부분의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칼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현실과 물리에서는 할 수 없지만 실제 디지털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칼의 형태, 보존 상태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3D 프린팅 기술도 문화유산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3D 이런 모델링 CT 데이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저 안에 이제 골밀도 보세요. 골다공증으로 보면 엄청나게 심한 상태인 거잖아요. 화석화가 덜 된 거예요. 저게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화석이라고 한다면 저 공극에 다 광물로 치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광물이 없이 그냥 다 비어 있잖아요. 까맣게.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과학관을 설득해서 CT를 찍은 거예요. 메모들을 해체할 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는 역시 3D 스캔 데이터랑 CT 데이터 안에 있는 공기층만 모델링 해가지고 스캔 데이터 껍질에다가 안에다가 공기층 CT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내도 재미없잖아요. 이거를 뭔가 교육이나 전시에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해서 저 빨간 게 공기층입니다. 겉을 투명하게 3D 안에 겉에는 하고 안에는 저 빨갛게 공기는 빨갛게 해가지고 저렇게 골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교보제도 만들어지고 단면으로 해서 이게 안에 상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국립중앙학과의 메모들을 그냥 겉으로 그 5m짜리 메모들을 보는 것과 그 메모도 화석의 이런 내부 상태까지 보는 것은 그 경험자, 체험자 입장에서는 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화석이 덜 됐구나, 화석화가 덜 됐구나. 근데 저 자료가 자연사 전문가들한테 가니까 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메모드의 연대를 판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왔고요. 그다음 분석, 해석. 사실 이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링하고 그래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끌어줘야 가치가 있어요. 큐레이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하고 기록을 다양한 기술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영상 처리를 좀 해야 돼요. 내 목적에 맞게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목적에 맞는 영상 처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양하게 형상은 어떤지, 제작 기법은 어떤지, 유사도가 있는지, 글자는 판독할 수 있는지, 뭐 상태는 진단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화. 제 눈에 유화는 3D입니다. 2D가 아니라. 맞죠? 제 지금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유화는 3D라는, 왜냐면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기에 있는 이 배은성의 작품, 줄다리기라는 작품을 3D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했더니, 근데 이 그림의 약점이 뭐냐면 유화인데 수채화 같아요. 그죠? 질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술관에 질감이 거칠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친 기준이 뭘까? 저 같은 자연과학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느 정도 정도랑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 아니 뭔가 이 레벨의 어떤 색깔이 있어야 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거칠다. 그래서 이게 뭘까? 막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시켜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매핑한 거예요. 그림자가 까만색이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많으면 더 거친 거고, 밝으면 덜 거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의와 하의를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곡률. 배은성은 특이하게 옷의 라인에다가 뭔가 거친 질감들을 표현한다라는 또 이런 제작 기법, 곡률을 매핑했더니 그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좀 놀랐는데,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석사과정 학생이 발견했는데, 교수님 뭐가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데 사람의 얼굴이 보인대요. 여기에 보이세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3D 스캔에서 그림자만 살짝 줬어요. 보이세요? 그렇죠? 깊이를 매핑해 봤더니 여기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캔버스라는 것을 한 번만 쓰지는 않잖아요. 재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배은성의 줄다리기 이 그림은 과거에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던 캔버스를 재활용해서 줄다리기라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유화 많이 해봤는데 다 뭐가 특징적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뭐라도 있어요. 정말 아까 적외선에서 뭐가 나오든지 3D에서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디가 보존 처리가, 그러니까 보수가 수리가 됐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때로는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너무 솔직한 게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가끔은 그래서 좀 충돌도 있고, 근데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가끔은 들어요. 이것도 글자인데 공주에 있는 일락산에 있는 이 마애불이에요. 근데 여기에 글자가 있어요. 뭔가 보이긴 하죠, 글자가. 근데 이 글자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보다는 역시 영상 촬영 더 잘 보이죠. 선행 논문에서 대자회양 성화 물음표 네모 연중추 이렇게 썼어요. 근데 대자회양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화가 아니죠. 2000이죠. 600 연중추가 써 있어요. 연중추로 맞았어요. 성화는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연호더라고요. 조선시대. 그래서 저 불상이 조선시대예요. 근데 그거를 서로 매칭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2000으로 바뀝니다. 설마 이거 2000 인정 못 하시는 분 있나요? 이 정도는 다 읽으시죠? 그 다음 물음표는, 네모는 600. 그렇죠? 2600이 나왔어요. 그럼 2600이 뭐냐를 또 찾아야 돼요. 제가 못 찾아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 다 무슨 만물 박사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서지학 하시는 분이나 미술사 하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자문을 받았고, 했더니 이것은 황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근대기, 우리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황기는 일본 연호예요, 일본 연호. 그래서 판정은 1940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기원전 660년에 그 황기가 1년이었는데 그걸 역산해 보니까 1940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근대기의 글자다. 불상은 조선시대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시대는 다르다. 괜히 저는 공주를 위해서 열심히 더 같이 있기 역사를 오래 해야 되는데 더 가까워져가지고 좀 민망했지만 근데 이게 팩트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비석들, 저 연구실에나 저랑 이제 같이 하는 공부하는 이제 우리 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원들이 분야가 다 달라요. 워낙 기술이 많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판독 파트가 있어요. 저희는 디지털 판독이라고 하죠. 그 판독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바로 해석의 주안점에서 형태학적 객관성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나 역사적 흐름을 보지 말고 글자니까 형태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옛날에 그 여기 다 앞에 계셨던 분들 서작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한 몇십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나 맥락으로 이해해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자 자체의 순수한 그 형태가 무엇인지도 되게 중요하다.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존 보호. 계속 가치를 제가 지금 찾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존 보호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인데 이 금골상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이게 기울어져 있죠. 누가 봐도 되게 확연히 기울어져 있어요. 변이를 분석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줄적 올려가지고 변이 잴 거예요? 못 재요. 자기 재기가 되게 어렵죠. 3D 스캐닝을 하면 되죠. 3D 스캐닝 했더니 상부가 172mm 정도의 이런 변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172mm 정도가 있고 디지털 데이터 장점, 잘라보고 지울 수 있다. 단면을 착 잘라보니까 중심에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밖에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해체 복원을 합니다. 사람으로 하면 수수를 결정한 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인 석장님이 이렇게 해체 복원을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 석장님이 또 얼마나 복원을 잘 하시는지, 잘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스캔을 했습니다. 해체 복원 이후로 했더니 좀 놀라웠어요. 일단은 뭐 바뀌었는데, 그죠? 뭐가 바뀌긴 했어요. 이걸 보세요. 중심점이 다 가운데로 와 있죠. 이건 진짜 되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변이가 올라가면 올라서 퍼졌지만 해체 복원 이후에는 중심이 다 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 디지털 데이터가 무형적 가치를 또 만들어준 거예요. 그 석장님의 능력을 어느 누구도 과학적 데이터로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석장님이 그 비정형의 삐뚤삐뚤한 그 돌들을 어떻게 석탑을 잘 쌓아가지고 어떻게 이 중심을 맞췄을까?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근데 이런 가치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복원, 재현. 중요하죠. 사실 제가 박물관 전시를 20건을 넘게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국립박물관만 해도 한 20개 넘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그 국립박물관하고의 접목은 사실 이 복원 지역 쪽, 아까 분석 해석 쪽이 좀 있었고 일부 대부분 복원을 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원들은 뭐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복원들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 디지털 복원으로 해서 3D 프린팅으로 해서 실물 복원까지도 같이 하는 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게 박물관 콘텐츠와 관련된 또 강의를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델링을 거쳐서 프린팅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소장품을 복원하기도 하고 복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틀을 만들어서 다시 거기다가 재료를 넣어서 복제도 할 수 있다라는 이 흐름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복원을 그냥 하면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의 첫 번째는 참조 복원이에요. 참조 복원. 즉 잔존하는 형상을 이용해라. 그렇죠? 미러링이 되는 것들, 대칭성이 있는 것들은 잔존하는 형상을 이용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잔존하는 형상이 없으면 고증, 유사한 자료, 유사한 문화유산을 고르든가 아니면 어떤 관련된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조감도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뭔가 이런 고증 자료를 이용하는 두 번째 원칙을 써야 되겠죠.
근데 고증 자료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복원은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추정 복원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전문가들의 의사결정과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원칙, 2원칙, 3원칙을 나름 잘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는 이 사례를 처음 보여드린 건데 오늘 그래서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운 문화유산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지금 불상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와불입니다. 머리가 땅인데 여기가 누워져 있는 와불이고요. 경주에 있는 11곡 마이불입니다. 알겠죠? 이 와불이 이 불상을 세우느냐 마느냐에 지금 경주 남산에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럼 진짜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여기 다 사이에 들어가서 3D 스캔해가지고 일단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못 만들어요. 왜냐 저기 땅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데이터 취득률이 한 60%에서 70%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럼 저분들에 대한 일단 모습을 좀 복원해보자. 그럼 일단 아까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칙. 1원칙이 참조 복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른쪽에 이게 여기 좀 잘 남아있으니까 왼쪽 눈은 잘 남아있으니까 오른쪽을 복원할 때 이렇게 해서 이걸 반대로 미러링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복원이 되겠죠. 그죠? 손도 마찬가지. 여기 손이 없잖아요. 그럼 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원칙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물론 없는 부분들은 고증과 추정 복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복원이 만들어진 거, 가상 복원이 된 거고. 그래서 대신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개입했는지 메타 정보를 남겨놔야 돼요. 이따가도 메타데이터라는 걸 얘기하겠지만 내가 개입했는데 이 결과만 만들면 내가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라도 남겨놔야 나중에 이 유산의 데이터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뒷단에서는 제가 이 데이터의 가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들도 디지털 헤리티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춘천박물관 소장 석조보사장도 여기 불도의 왼편이 지금 다 소실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러링을 이용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미러링을 통해서 이 미러링과 약간의 어떤 그래픽스 모델링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원한 저 회색 부분들을 3D 프린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상 복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물 복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유산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재료랑 똑같은 재료로 복원해야 돼요. 근데 이 불상의 재료가 불석이라고 해서 제올라이트라고 해서 경주에서 울산으로 넘어가는 그 산에 특정하게만 존재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불석이 약간 석고 같은 돌이에요. 그래서 저런 불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산림법에 의해서 채석, 불가, 가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또 환경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D 프린팅을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해서 전시까지 특별전, 저희가 만든 작품으로 아예 특별전, 춘천박물관 특별전을 했었어요. 이게 오늘 왜 이 자료를 꼭 보여드렸냐면 저희 연구실에서 디지털 복원을 본격적으로 한 2018년도에 그 시작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고도화는 다음 특강, 다음 강의 때 제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물론 전시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다. 결국 이 전시가 이 과정의 가치를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내는지 자체를 그냥 전시에 녹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중문인데요. 황룡사 중문에 이제 여기 가면 황룡사 터잖아요. 중문이 저 위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게 중문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중문, 일단 중문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쵸? 저게 어떤 건축물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황룡사 가면은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AR로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 AR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재현, 이 당시의 건축물이 어떤 모습인지 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원은 더 실증, 원에 가깝다고 한다면, 원래 무슨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한다면, 재현은 다시 보여주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적극적일 수는 있죠. 아무래도 이거는 부여 왕사 가면은 그냥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왕사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재현 모습이에요. 이게 TV에서 상영됐던 부여 왕사에 대해 재현 CG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그러면 그냥 만들었을까요? 이 터밖에 없는데 이 건축물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겠습니까? 백제시대 목조 건축물은 어떤 모습인지부터 시작해서 높이,
모든 것들을 다 고증해야지만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적 개념의 헤리티지, 디지털 헤리티지가 맞지만 실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에 무형적 어떤 모이지 않는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보고 가능하다. 맞죠? 유연한 고증 및 실험 연구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복제 이용이죠. 복제는 기본적으로 형태 복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복제한 겁니다. 5m짜리 메모들. 이거 다 3D 프린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투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메모도 화석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5m를 그대로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4개월 동안 다 복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중앙박물관 전시가 했던 거고요. 이 메모드 화석은 제 생각에는 어떤 접근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모드 화석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는 남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복제를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FRP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디지털을 하면 약점이 많다 막 이러시는데 손으로 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디지털로 하면 데이터가 남는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리에이션 할 수 있다. 그렇죠? 자세가 다른 메모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데이터의 가치를 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추천박물관 철불인데, 이 철불을 통해서 우리가 3D 프린팅 복제하면 약점이 뭐냐면 재료가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플라스틱 계열이라든 다 이런 재료거든요. 근데 때로는 진짜 철로 복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역설계해서 이 철이 들어갈 수 있는 거푸집을 만들면 돼요. 이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샌드 모래로 이렇게 샌드 프린팅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푸집을 여기다가 철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붙고 있죠. 여기다가 저기 가스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이 철불은 그래서 형태와 재질도 그래서 3D 데이터에서 형태를 복제로 가게 되면 재질까지도 재현할 수 있다. 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그죠? 이 거푸집. 그죠? 거푸집은 재활용이 어렵죠. 당연히 너무 고온의 열을 닿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이제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철불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어떤 연구비나 제가 진짜 실험해 본 거예요. 제 개인 그걸로 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한 4분의 1로 축소해서 한 거고,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술 개발도 되게 중요해요. 디지털 헤리티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 알겠죠? 예를 들면 국가유산 지식인으로 들어가시면 테마 콘텐츠로 많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뭐 문화유산 찾아 뭐 이런 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넣고 뭐 이미지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석가탁과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어느 도록에 실렸는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도록을 불러오고 있어요. PDF 파일을. 왜냐하면 지금은 다 데이터들 PDF 다 온라인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록이 나가요. 이렇게. 보이죠? 석가탁 보이죠? 그리고 여기 또 상세 정보로 들어가면은 그 자료를 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또 페이지를 연결이 된다든지. 단순 이미지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검색을 통해 다양하게 어떤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온톨로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어쨌든 다양한 것을 연결시키는 지금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데이터 기반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활용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놀라지만 이거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돋보기 보고 진짜 그 한자 찾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알겠죠? 여기 한자 스캔해서 넣으면 글자를 다 벡터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아예 추출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씩 그냥 드래그해서 음도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도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또 오픈을 했죠.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번역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아예 이제는 문맥까지 해석까지 되게끔 해버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유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디지털 헤리티지에다 컨텐츠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왜냐면 디지털 헤리티지는 컨텐츠로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디지털 헤리티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컨텐츠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건 맞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단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해라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상에 많은 기술들, 지금 이제는 VR, MR, AR이 합쳐서 XR로 그냥 통합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현실 가상의 경험들이 이게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인지 몰라요. 그게 XR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VR 기술 썼느냐, AR 기술 썼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로 좀 보시고요. 가장 쉬운 건 뭐 제가 그냥 강의 때 항상 말하는 거지만 가상현실은 헛것이 보인다. 헛것만 보인다. 내 눈앞에. CG만 보이는 거예요. 증강현실은 헛것이 보인다요. 그 조사 하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에 헛것이 보인다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은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GPS 정보가 됐든 어떤 QR코드로 내 정보를 입력을 하든 그런 것처럼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벤트가 그 공간과 연결이 돼야 돼요. 증강현실 자체는.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의 개념들을 좀 해서 혼합현실을 만들었다가 몰라 이제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 통틀어서 이제 확장현실 안에 XR 개념으로 지금 거의 이제 일원화되는 지금 시점에 좀 와 있어요. 거의. 그래서 하나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막 섞어요 이제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요거 미륵사지 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미륵사 아까 황로사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가지고 QR코드 찍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현실과 가상을 같이 보는 이런 홀로렌즈. 이런 시대, 스마트 글래스의 시대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안경을 써도 현실도 보이고 가상도 보이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증강현실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중물의 공포하니 평공포냐 하향공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 건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현실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공산성에서 하는 미디어 파사드고요. 사실 파사드라는 건 벽체니까 어떤 미디어 기술을 벽체에다 투영하는 걸 미디어 파사드로 하고요.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고 그죠? 이거를 기획하는 분들은 미디어 파사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라요. 근데 똑같아 결과물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가장 국가유산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도 미디어 파사드고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원화성, 미륵사지, 보수산성, 국가유산청에서 전국에 있는 중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유산들에서 이런 가을 대변,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만 즐겨도 아마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에 10억에서 20억씩 들어가요. 그럼 가면 내가 10억, 20억 번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가서 비판을 하지 마시고 물론 가서 엉성할 수도 있고 막 불편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좀 마인드만 바꾸면 달라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상설전도 많이 가야 되고 특별전을 많이 가야 돼요. 그 특별전은 딱 한 번, 일회성 기회 한 번에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특별전을 내가 본다면 거의 10억 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기획했는지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어디서 유물들이 이렇게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컨텐츠에 대한 경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소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연구 과제로 만든 건데 맨날 그냥 이렇게 돌려가만 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체 조립되는 것들은 손으로 제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서 해체도 해보고 추구기와 추구대도 분리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3D 인터랙티브 뷰어를 만들어 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 홀로그램과 연결해서 또 홀로그램 자체로도 보고 또 이런 뷰어도 자체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이 3D를 보는 경험 자체도 우리가 좀 많이 고도화가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죠. 오늘 디지털 헤리티지의 8개의 유형, 가치도 있고 전망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디지털 헤리티지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를 이해해라, 발견해라, 지속가능한 보존에 참여해라, 향유해라. 이 네 가지를 좀 잘 생각하게 되면 내가 디지털 헤리티지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 헤리티지는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 정말 글자 판독도 중요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디지털 헤리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유형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한 거고요. 첫 번째, 이 디지털 기술이 학문에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느냐. 이 모든 학문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오늘 말한 것 중에 고고학, 미술사학, 박물관학, 서지학, 문헌정보, 콘텐츠, 건축, 문화기술, 보존과학, 다 공간정보, GIS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디지털 헤리티지가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역사란 수업은 하나지만 우리가 문화유산을 배우잖아요. 문화유산을 이해하려면 국어도 배워야 되고 음악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요.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배우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학문이 이 분야의 장점은 이 다학제가 모든 학문에 다 녹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이 근본적 학문에다가 기술에 대한 감수성을 기반으로 잘 접목시켜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 누구나 하지 못했던 거,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디지털 헤리티지를 하고 있다 해도 난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문에 끼친 영향은 지금 엄청나게 많고 이 다이어그램의 이 개수가 지금 부족해서 덜 는 것뿐이에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20개도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간극을 좁히는 게 중요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내가 또 디지털에 좀 감각이 더 강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헤리티지 감각이 더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대 9가 되든 4대 8, 4대 6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헤리티지인데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럼 디지털 기술을 좀 해볼까? 디지털 기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술을 헤리티지 접목을 잘 해볼까? 뭐 그런 약간의 서로 쳐다보는 약간 디지털 트윈처럼 그렇게 쳐다보게 되게 되면은 이 헤리티지 쪽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과거에 레코딩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게티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문화유산 쪽에 가장 대표적인 기구인데 거기랑 이제 유럽이랑 이제 좀 협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아니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다음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좁혀보자. 5년간 이런 레코딩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저는 이제 컨서베이션 엑스퍼트 저 같은 보존과학자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헤리티지 레코더 기술자들이 해당되는 거죠. 기술자들은 보존과학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좀 들어보고 기술자들은 어떤 기술을 좀 쓰면 좋을지 이렇게 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5년간 있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협업에 대한 개념들이 좀 중요하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세계, 가상 디지털 세계, 현실 세계가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 디지털 헤리티지를 시작할 때 사실 어디에 이걸 적용해볼까가 제일 큰 이슈였거든요. 그죠? 두 번째 이슈가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적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여기도 해봐라, 저기도 해봐라.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잘할까 기술들을 이 헤리티지를 위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고민은 어디까지예요? 끝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학문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은 것처럼 이거를 어디까지 할까? 이거 진짜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다 자기만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3번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감대를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여기도 많은 이제 전시가 있지만 그 전시의 대상,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 정보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어떤 도구들, 미디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잘 정리를 안 해놔요. 내가 이번 전시에는 어떤 기술을 썼지? 그 기술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그 데이터, 기술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나 어떤 모든 데이터, 거기에 관련된 기술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제 그냥 부분적인 거고, 거기에 그런 걸 남겨야지만 그때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가 됐든 뭐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메타데이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오픈 데이터, 페어 데이터 시대예요. 공통적인 일단 접근 잘했으면 좋겠다. 뭐 투명하자. 뭐 이런 거 이제 상호 운영성이 좋자라는 건데요. 첫 번째, 페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 페어 데이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표준화 같은 거예요. 표준화.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름대로 여기 지금 아름지기 내에서도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데이터에 어떤 표준화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범용적이거나 국가 표준이 됐든 국제 표준이 됐든 그런 데이터. 즉 구조화된 접근성이 좀 구조화되라는 게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는 순간 이게 어느 순간 그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재사용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픈은 개방성이 좀 중요한 거예요. 개방성.
그죠? 우리가 많이 개방하면 좋은 건 뭐냐면 가치가 높아져요. 알겠죠? 내가 갖고 있다고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나 이거를 좀 오히려 오픈했을 때 남들이 그 가치를 더 발견해주면 그걸 또 종합해서 또 내가 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픈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드는 그런 시대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메타데이터, 오픈 데이터, 페어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거 뭐 검색만 해도 나오고 챗GPT에 다 정리해줘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조직에서 우리 기관에서 내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할까 좀 그런 고민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디지털 헤리티지는 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흉내문 헤리티지잖아요. 그죠? 백제 금동대학로 헤리티지잖아요. 그럼 디지털 헤리티지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라는 질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로입니다. 그렇죠? 석굴암 3D 스캔 데이터가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의 데이터가 그럼 중요하냐도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강조합니다. 아카이브라는 단어부터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록하고 창조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카이브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카이브가 왜 좋은 단어냐면 가끔 컴퓨터 정리할 때 그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자료를 남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우죠. 왜냐면 이 모든 데이터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카이브 두 단어를 선택하면 돼요. 선별과 가치예요.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게 아카이브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걸 좀 해놓고 그걸 통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유산화 과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 많은 아카이브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거나 희소성이 있거나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데이터는 유산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디지털 헤리티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던 석굴암 최초의 3D 스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플랫폼이 뭐였냐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이 어렵잖아요. 그 한자도 많고. 근데 그 국문 서비스한 플랫폼 있잖아요. 저는 그거 제일 많이 보거든요. 조선시대 궁금하면 거기 가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당시에 환양동 돌을 어디서 캐왔는지 정릉 어디서 갖고 왔다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걸 한자로 책을 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플랫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바로 디지털 헤리티지다. 그래서 데이터가 됐든 플랫폼이 됐든 어떤 3D 모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됐든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디지털 헤리티지, 즉 헤리티지화를 하자라는 걸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왼쪽에 아카이브 쪽으로 정리했고요. 선별 평가부터 해서 쭉 정제까지 하고 메타데이터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접근성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헤리티지의 보전과 보존은 접근성이에요. 문화유산의 보존은 뭐예요? 보존, 처리, 복원, 복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헤리티지는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면 디지털 헤리티지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특정 사이트를 못 들어가요. 웹 플랫폼을. 그리고 디지털 헤리티지는 접근하지 못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되게 중요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에 헤리티지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라.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지정하자. 공론화시키자. 그리고 그걸 보존을 하자.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향유하게 되면 이 디지털 헤리티지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긴 강의이긴 했는데 한번 제가 지난 강의랑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강의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사실 2003년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화에선 헤리티지의 디지털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진 1990년대부터 좀 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디지털 헤리티지를 거꾸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부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가치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어떤 디지털 기록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학문에서 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다양한 어떤 진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아마 다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업. 아까도 제가 막 글자를 형태를 찾는 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지만
그 글자를 읽는 거는 저보다 서적하시는 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문맥을 해석하는 건 더 잘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쓴 논문이 저 혼자 쓴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과 자체가 그래요. 융합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과다 보니까 그런 협업을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게 좋은 시대에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융합, 협업해라. 그런 것들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디지털 헤리티지를 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수용성이 아니라 감수성을 기반으로 해라. 민감하게 받아들여라. 그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기술을 선택하고 신기술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도 구축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걸 하게 되면 이게 헤리티지적 가치가 계속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냥 저장해놓고 끝나면 절대 헤리티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정크성을 높이고 그리고 가치가 뛰어난 디지털에 대해서 어떤 유산화 과정을 거쳐서 보전, 예방적 차원에서 보존, 필요하면 개입해라. 그걸 활용해라. 그리고 그걸 즐겨라. 이 네 가지의 선순환을 좀 하게 되면은 결국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는 분명히 더 지금보다 2배, 10배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저희 뭐 궁금한 거는 제 메일이나 뭐 이런 카카오톡 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을 언제든 연락하시면 되고 제 개인 SNS는 저희 랩실 SNS도 있고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영상들을 최소화했어요. 근데 저희 많은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